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요즘처럼 이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취준생분들 분명히 많이 바쁘시겠지만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 역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바빠지기 마련인데, 자, 보윤 씨, 네. 이게 채용 담당자가 한 명의 지원서, 한 명 입사 지원자의 지원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될 것 같나요? 워낙 많으니까 3분? 3분. 너무 그렇죠. 좀 짜게 잡았나요? 뭐 물론 지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네.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자, 최근에 기업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한 명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8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게 며칠간 뭐 지원서 쓰고 자소서 쓴 학생들한테는 이거밖에 안 보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2014년에는 7.8분이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3분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사실 1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는 카메라 테스트 볼 때 뭐 3초 정도의 그쵸. 소리가 네. 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 더 자소서 쓸 때 공들여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늘어난 이유도 좀 궁금한데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블라인드 채용 등 서류 전형 단계부터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면서 검토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취준생분들한테는 내 걸 더 많이 봐주니까 좋은 건가 싶다가도 이걸 막 좀 꼼꼼하고 세분화해서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글 쓰는 게 또 다시 막막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안 좋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또 존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업별 자소서 분석과 취업 컨설턴트들의 꿀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취준생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요. 네, 오늘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공채 합격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 접정보센터, 수요일 아침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보시죠.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자,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도 역시 SK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해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취준생들한테 가장 어렵고 깐깐한 서류 지원의 마지막 난관, 자소서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이 자소서 출판계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입니다. 자소서계의 셰익스피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 안 분입니다. 웃으려고 했는데. 네. 자,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이 너무 길어요. 지금 벌써 3분이면 셰익스피어 하려고. 에? 이거를 아니야, 두 분 너무 길어. 지금 빨리빨리. 왜냐면 지금 구직자분들이 급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둘이 만담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까.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알겠습니다. 진행을. 네, 빠르게 했으면 진행하도록 좋을 것 해보겠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채 시즌이 마감이 그거 날려. 다가오면서- 하지 마. 그것도 그냥 네, 바로 가. 바쁘시죠?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질문 주세요. 그 공채 네. 시즌이 다가오면서 바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채용 그렇죠. 시즌에 말을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을 때는 네. 진짜 제가 요새 학생들한테 하는 그런 직원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아까 전에도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류 평가할 때 지금 뭐 한 10분? 그 많은 내용들을 실제로 채용 담당자일 때는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답답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학생들 만나면서 네. 객관적인 조언들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제도 삼성이 마감이었는데 네. 저한테 이제 자소서 첨삭을 의뢰하는 학생들이 의뢰한 시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학생들이 의뢰한 시간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보통 낮에 하지 않고 뭐 밤 12시, 새벽 3시 12분, 어떤 친구는 아침 6시 12분. 어머. 참고로 어제 오후에 마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전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저희 방송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네. 내일 모레 마감이에요, SK가. 아마도 이제 서버 폭주 때문에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연장할 걸로 보입니다만,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빨리 좀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SK그룹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지원 서류를 점검하면서 아마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SK그룹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난이도는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쉬워요. 쉽습니까? 쉽죠. 네. 쌤 이남규 입장에서 아나운서한테는 쉬운 거 어려울 수 있는데 자소서 작성이나 이런 거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상당히 SK는 자소서가 쉽고 그리고 지금 3년째 항목을 변화를 주고 있지 않아서 물론 이제 뒤에 SK텔레콤 항목 몇 가지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오늘 다룰 4가지 항목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SK는 정말 투명한 기업이에요. 채용에 네. 있어서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투명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학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입력하는 란도 없고 저희가 방학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뭐 봉사활동, 해외 연수 이런 거 아예 입력하는 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서류 통과시키는 배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향 잡으시면 서류 통과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사실 여러 기업들이 자소서 채용 과정에 좀 변화가 많았는데 이제 삼성은 인적성 시험에서 상식 영역도 폐지했고 또 자소서도 변했고 CJ도 계열사 직무마다 문항이 좀 다른 그런 변화가 있는데 SK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SK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고 SK 하이닉스 한 4개 항목 정도 되고요. SK 텔레콤이랑 브로드밴드나 이런 통신회사들이 조금 자소서가 까다롭고 다른 계열사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롯데에 대해서도 할 텐데 오늘부터 어제군요. 어제부터 롯데도 지금 채용 공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롯데도 이번에 자소서 항목을 바꿨더라고요. 계열사별로. 그래서 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도 꾸준하게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점검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SK 하이닉스 자소서 항목을 정보윤 아나운서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SK 하이닉스 자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소서 항목은 총 4가지 항목을 묻고 있는데요. 먼저 1번 항목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또 3번은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 또 마지막으로 4번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조건과 세부 지시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글자 수도 7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상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자소서 항목만 봤는데도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니까 유난히 경험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부터 보자면 뭐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정해서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서술해라. 뭐 단어가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뭐 성취한 거 아니면 뭐 끈질기게 한 거 아니면 뭐 성취 뭐 자발적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SK 자소서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구직자들한테 그 읽어주셨지만 지원 동기를 묻고 있질 않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지난주에 마감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및 직무 지원 동기까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천자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네. SK나 삼성도 이제 사실 어제 마감을 했지만 회사 지원 동기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SK는 전혀 그런 걸 묻지 않고 오로지 경험 기반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진 일단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SUPEX라 그래서 수펙스라 그래서 SK 네.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또는 채용 설명회 또는 SK는 블로그들이 잘 돼 있거든요. 채용 블로그가 거기 네. 들어가 보시면 그 스펙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질문에 나온 대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얼마나 도전적으로 잡는지예요. 자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어진 역할을 그냥 하는 거는 1번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지금 SK 계속 읽고 있는데 그냥 내가 어떤 역할이 주어져서 그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스펙스형 인재에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게 한 10 정도였는데 내가 10에 만족하지 않고 20에서 25 정도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달성 가능성도 지금 쓰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그러면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좋겠습니까? 나중에 당연히 그렇죠. 낮은 게 좋다는 네. 얘기예요. 예, 전혀 지금 이남규 아나운서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잘하네요. 예, 정보윤 잘하네요. 그러니까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목표 수준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안 어렵잖아, 이거. 요거라도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과연 편입한 경험이 네. 편입이라는 거는 하는 목적 자체가
학습하고 내가 좋은 학교 가려고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그냥 열심히 학습하는 정도의 그런 과제들은 1번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고개를 떨구네요 지금. 네. 그 안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목표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자소서 1번 항목에 제시가 안 돼 있다면 뭐 아까 오프닝에서 읽어주신 뭐 10분 정도 투자하지 않고 10초 만에 끝납니다. 그냥 네, 뒤에는 아예 보질 않을 거예요. 강탈이네요. 그냥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네.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와요. 네. 선생님 방송 보고 지금 다 좌절했다. 자기는 봉사활동도 썼고 해외 뭐 연수도 군대 경험도 썼고 아까 말씀하신 뭐 편입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어디 해줄 수가 없죠.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는 미리미리 저희 방송 보시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목표 자체가 노출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목표. 나한테 주어진 목표 하나랑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목표를 높인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가 명확하게 단락으로 구별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네. 그러면은 단락도 천자면은 와, 그러니까 엊그제는 제가 천자를 보는데 단락 구분이 없어요. 근데 래퍼니 그걸 어떻게 읽니? 그걸 네. 숨도 안 쉬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단락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되고 각 단락에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 외에 또 지켜야 될 게 많은데 뭐 1번 항목만 얘기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 강조드린 거 특히 달성 가능성 부분은 점수화시키든 수치화시키든 지금 SK 항목은 여러분들 괄호 안에 보면 마지막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의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그 수치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치화가 전혀 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한테 칭찬받았다. 뭐 보람을 느꼈다. 뭐 어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걸 뭐 깨달았다. 뭐 배웠다. 다 해당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자소서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수치화는 네 항목 모두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고요. 그 뭐 그러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또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또 뭐 SK 하이닉스에 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든지 뭐 텔레콤에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전혀. 그러니까 오로지 천자를 경험으로만. 다만 강조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쌤께서 보람을 느꼈다, 칭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1번 항목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보람 그건 1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목에 그런 소위 좀 정성적인 거 그런 건 왜냐하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성적인 걸 쓰실 때 성공한 걸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실패한 걸 쓴다 그러면 제가 쓰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했다. 그래서 팀 구성원으로 내가 활동할 때는 요로 해야 된다는 걸 배웠다. 그럼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뭐 목표를 달성했다. 또는 2번 항목에 나오는 뭐 개선했다. 창의적으로 3번 전문성을 기르었다. 다 성공한 걸 쓰는데 그 차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자소서를 읽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뭐 바쁘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학생들 자소서를 이렇게 이건 약간 번외 얘기인데 노트북 이렇게 보면은 폴더들이 있어요. LG 폴더, 삼성 폴더, 뭐 KT, 롯데. 아유. 그럼 다 그냥 나는 어제는 삼성이 좋았어요 하다가 내일 모레는 또 SK예요 하다가 다음 주에는 롯데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올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채용 담당자도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끗 차이. 네, 그 쇼트트랙으로 따지면 그 발목 하나 차이. 그렇죠. 내미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신다면 차별화가 분명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2번 항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한 경험을 적는 건데 뭐 새로운 것을 접목 또는 아이디어 개선 이 정도가 조금 눈에 띄는데 여기에서는 뭐 정말 눈에 띄는 남다른 아이디어 혹은 이거를 개선한 경험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둬야 개선한 될까요? 경험을 써주면 물론 굉장히 좋은데 2번 항목이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직장 경력이 있으니까 2번 항목을 강의할 수 있지 그냥 취준생이라면 질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창의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2번 항목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이제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려요. 2번은 창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라는 거는 열정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이라는 거는 그 과정상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또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든 회피하지 않고 챌린지하는 게 이제 열정 항목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1번 항목처럼. 반면에 이제 창의는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문제야? 또는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꾸는 게 창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항목에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좌절할 것 같지만 옆에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이건 당연히 문제 상황이지. 예컨대 예산이 부족했다라든지 또는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팀원이 인원이 적었다. 창의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뻔하네요. 이건 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쓴 게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내가 봤을 때는 뭐 다른 팀원들은 A라는 방식으로 과제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A라는 방식보다도 B라는 방식이 더 성과를 내는데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당연히 어떻겠어요? 의견이? 다르겠죠. 다르니까 그 괄호 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주변 좋아요냐 싫어요냐 해봐 지금 이거야 이거겠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아이디어를 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요. 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의에 해당되질 않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2번 항목은 반드시 그 부분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특이한 항목이거든요. SK가 이 창의에 대한 거를 잘 물어보질 않는데 SK를 비롯해서 몇 개 이제 KT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SK 자소서만 쓰고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창의에 대한 거 면접 때도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에 창의성 면접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드린 거 반드시 기억해서 당연히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정량화도 필요하겠죠. 내가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항목에서 이런 창의를 묻는 문항이라면 약간 갈등 상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대립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립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리액션이 당연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좋지 않거든요. 네. 서태지 아세요? 정보윤 알죠. 아나운서는? 알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에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그 임백천 씨가 진행했던 프로에 네. 신인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 주변에 뭐 임진모라든지 이런 평론가들이 점수를 그 평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낙제 수준이었어요, 거의.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랩을 하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거죠. 보통 네. 창의라는 거는 뭐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금요일 날 하는 그 기획 특집 배구공 네. 이게 조회수 안 나와요, 지금. 아하. 네.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창의란 얘기야. 잘하고 있다, PD.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뭔가를 했는데 반응이 갑자기 좋고 이런 거는 금방 시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바라보실 때 이 경험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중간에 반응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의 또는 중간 과정에 있어서 실패하고 이런 걸 겪으면서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경험이 더없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배구공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어서 3번 항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 이것도 경험을 서술하는 항목인데 뭐 전문성이나 뭐 꾸준함, 노력 정도의 단어가 보이는데 이 항목은 뭐 내가 이만큼 전문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요 항목이 이제 가장 쉬워요. 3번 항목이. 가장 쉽다. 왜냐면은 지원한 직무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뭐 공정 통합이다, 뭐 B2C 마케팅이다, 뭐 연구 개발이다, 뭐 영업이다, 뭐 이런 분야들이 있을 텐데 지원한 직무 관련돼서 꾸준하게 역량을 쌓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뭐 저희 배구공 1회 때 말씀드렸던 봉사활동이나 어학연수 이런 거 빼고 부대 스펙 빼고. 전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저희가 또 강조드렸던 인턴 활동 이런 거를 짧게 소위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나열하시면 안 돼요, 이 경험을.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전공 1학년 때 뭐 연력학 어떤 지식을 통해서 뭐를 배웠다. 그리고 또 문단 나눠서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나는 뭐 우수하다. 프로젝트 진행 당시에 내가 짱이다. 또 문단 나눠서 자격증 뭐 기사 자격증도 나는 취득했다. 끝. 이거 안 봐. 이 자소서를. 자, 무슨 말이냐? 각각의 경험은 굉장히 유의미할 수가 있으나 이게 스토리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경험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거기서 느꼈던 어떤 한계를 보완하고자 학교 밖에서 뭐 인턴 활동을 했다라든지 근데 인턴 활동을 해서 중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완하고자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든지 각각의 활동들이 소위 스토리 형태로 인과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인과관계로 이어지게 기술을 하되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건 지금 질문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목표 수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학점을 관리할 때도 그냥 그때그때 매 학기마다 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학기는 학점이 좀 뭐 3점 초반이었으니까 이번에는 3.8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가 이상적인 목표를 먼저 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단계적 계획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의 3번 항목의 첫 번째 단락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나름대로 계획했던 구체적인 정량적인 목표가 기술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써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금 보면서 또 이걸 어떻게 또 살릴까 이러지 말고 다시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 목표를 쌓기 위한 과정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논리에 따라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3번 항목 같은 게 질문의 의도 파악도 어렵지 않으니까. 네. 네, 그 유기적인 연결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3번 항목에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 나열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결국에 여러분들 자소서에서는 직무 역량을 보는 거고요. 직무 역량도 그냥 남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좀 쉬운 환경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그렇지 않죠. 않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자체도 좀 척박하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시간이 없다라든지 뭐 금액이 부족했다라든지 또는 전공 지식이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제약 요소 안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어떤 경험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봉사활동 쉽잖아요. 이런 거 안 되겠죠. 또는 학교 밖에서 하는 그냥 전공 회피적인 전공 공부가 싫어서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보이 했다. 예를 들어 기계과인데 네. 자기 동아리 그러니까 이런 건 불필요하다는 얘기야. 쓴 분들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날려요 그냥 지금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뭐 비보이 했다라든지 무슨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했던 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3번 항목에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냥 그 당시에 즐기려고 했던 활동들은 자소서에 마음이 무겁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연락 받을 것 할 같아요. 말씀 다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즐기려고 했던 활동들은 자소서에 노출을 가급적 시키지 않는 게 좋죠. 제가 최근에 만났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여자분이 네. 여군 장교였어요. 네. 네, 근데 그 여군 장교, 한국 외대의 여군 장교가 본인이 최초래요. 아. 네, 처음으로 여군 장교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런 그 여군 장교분 같은 경우에는 3번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네트워크스에 내가 그 에너지 마케팅이라 그래서 무슨 직무인지 아세요? 에너지 마케팅?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네. 주유소 영업이야. 그러니까 기름집 사장님 만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직무들은 당연히 장교분들의 그런 파이팅과 리더십을 원하거든요. 근데 뭐 꼭 그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필요하냐? 전혀 상관이 없죠. 장교로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그러니까 지름길을 간 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고생을 일부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에 쓸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면 되는데 내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어학연수를 또 갈 거면 어디 중동으로 가던가 또 미국으로 가고 호주 가고 네. 캥거루 나우드만죠. 저희 배구공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활동들은 여러분들
제가 오프닝 말씀드렸지만 자소서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불필요한 경험.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AI로 자소서를 3초 만에 평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그거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한대요. 그건 이제 언론 플레이죠. 안 할 거예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자소서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필요한 단어들이 동아리, 캥거루,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 일정 횟수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아마 탈락을 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하게 제가 좀 여러분들 강조 드리는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수년째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엊그제 첨삭을 제가 해보면 아직도 남자분들 군대 경험 자소서에 쓰고 있고 네. 아르바이트 경험 어제 CJ 마감인 자소서에는요. CGV 지원하는 분들 평균 미소직이 경력이 3년이야. 전국에 있는 미소직이 다 모여 거기. 그러니까 미소직이 경험 또 마음이 아파요. 어제 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좀 사지 말아야 될 거라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신다면 자소서가 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항목을 살펴볼 텐데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이나 사람을 활용해서 팀워크를 발휘해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구성원들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냈는지 참여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묻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4번은 좀 서비스 차원에서 확실하게 정답을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네. 실패한 거 쓰세요. 4번은. 실패한 걸 써라. 네, 4번은 여러분들 실패. 왜냐? 자, 1번하고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1번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어진 과제의 성격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가 않은 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항목을. 지금 1번 좀 보여줘 보세요. 1번 보시면 네, 아주 일을 잘하네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높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목표 자체의 수준은 높지가 않은데 내가 높여서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반면에 4번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과제 자체가 다음 주에 종영하는 무한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주 도전적인 목표를 PD가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4번 항목도 주어진 과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도 좋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역시 4번 자소서를 제가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부 다 성공한 걸 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과제 자체의 난이도가 낮았거나 아니면 같이 하기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뭔가 협업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 과제가 단 한 번도 시도가 된 적이 없다라든지 또는 과거에 뭐 시도는 됐었으나 단 한 번도 입상을 했던 적이 없다라든지 또는 입상한 적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팀원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안 된다라든지 그건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의 성격이 난이도가 높았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우리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전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놓치고 그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괄호 안에 보면은 갈등 관계가 있었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 구직자분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명으로 팀이 구성원이 만들어졌는데 뭐 졸업 논문 준비한다고 2명이 나갔다. 나쁜 놈. 하지만 내가 다 했어요. 뭐 이렇게 기술을 하니까 되게 뻔한 얘기가 돼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은 우선순위는 뭔지 목표 대비한 결과가 또 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천자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못 시키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고 역시 이 항목도 불필요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험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팀워크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자주 쓰는 단골 멘트나 식상한 단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피해야 될 단어 또는 이 채용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피해야 할 단어는 소통이에요. 네, 절대 여러분들 4번에는 소통을 쓰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단어는 정치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냥. 네. 아주 이상적인 단어죠. 그 직무에서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소통이 절대 안 되거든요. 각 부서들 간에. 예를 들어서 영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고 하는 반면에 마케팅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많이 팔면은 제품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어떤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 부서가 많이 팔자는 거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하고 마케팅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영업 마케팅 부서의 갈등만 봐도 굉장히 심한데 하다못해 영업이랑 뭐 엔지니어 분들 또는 아예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해외 법인 관리를 하는 해외 영업 이런 데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단어는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목표 대비한 정량적인 결과를 반드시 써주세요. 4번에는. 그냥 결과를 흐지부지하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적인 것들, 뭘 배웠다, 깨달았다, 중요성을 알았다 이런 거 말고 수치화시켜서 좀 명확하게 객관적인 내용들을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각 항목별로 위에 서술한 경험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이걸 보면은 이걸 쓰면 가산점이 있는지 고민을 네.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그 직장 경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우리 직장인 분들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공계 석사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뭐 이 시점에서 이틀 남은 시점에서 추가 경험을 뭘 쓸지를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장 경력이 있으시다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 자소서 항목 중에서 쌤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떤 건가요? 2번이에요, 2번. 이번. 결국에는 창의에 대한 게 변별력이 상당히 높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라도 꼭 재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항목이 뭐 가장 또 쓰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만큼 여기에 조금 창의에 좀 집중해서 쓰시면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억대 연봉 또 그만큼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SK텔레콤 합격을 위해서 자소서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 먼저 정보윤 아나운서가 자소서 항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SK텔레콤 자소서 항목은 총 5항목을 묻고 있습니다. 1, 2, 3번 문항은 앞서 살펴본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 항목과 동일하고요. 네. 추가된 항목인 4, 5번 항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은 지원 직무에 있어서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해당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대회, 논문, 연구,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과 역량 향상을 위한 본인의 노력을 기술하는 것이고요. 5번은 지원 직무 역량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 또는 경험 중에 가장 힘들었던 위기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기를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한 경험을 서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4번, 5번 문항을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쓰라 이런 문항인데 이게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이걸 쓰려면 뭐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4번이 3번이에요. 우리 앞서 다뤘던. 네.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동일한 걸 또 물어보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무적인 역량이. 그 되게 유치하게 예전에는 뭐 성격의 장점, 단점 써라. 뭐 아직도 네.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 있지만, 근데 지금 SK는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고요. 자기가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아까 제가 강조드린 어느 정도의 목표 수준을 본인이 나름대로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 네.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보면 직무 관련 경험 중에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5번도 사실은 3번, 4번, 5번이 결국에는 SK텔레콤은 직무 역량을 보신다고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쉬운 거를 쓰지 말라는 의도예요, 5번은.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있어서 힘든 게 있어도 뭔가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역량을 강화해서 다시 도전을 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SK텔레콤의 뭐 네트워크 직무를 지원을 한다. 근데 내가 2학년 때 나름대로 뭐 4학년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2학년 때 가끔 그런 좀 이상한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을 되게 사랑하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2학년 때 왜 내가 꼭 전공 필수만 듣지? 4학년 형들이나 뭐 오빠들이 하는 좀 어려운 수업도 한번 들었다가 박살나서 C를 맞았다. 그래서 나는 전공이 안 맞아 하고 이제 호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게 C를 맞았지? 그때 같이 팀 프로젝트 할 때 저 형이랑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근데 저 형은 저런 식으로 전공 지식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강화시켰구나, 역량을.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남은 학기 동안 한 번 더 보완해서 3학년 때 도전을 했는데 비제로를 맞았다.
근데 그 이유가 또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또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인턴을 해서 A를 맞았다. 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당연히 좀 양념처럼 실패라든지 어려웠던 것들을 좀 노출을 시켜달라는 인사 담당자의 어떤 간절함. 여러분들이 저버리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비단 SK자소서뿐만이 아니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SK자소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하고 계신다면 다 똑같아요. 신입한테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힘든 게 있어도 돌파해서 정면 승부하는 애들 또는 지름길이 있어도 일부러 내가 원칙을 지키고 좀 힘든 길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지금 원하니까 앞으로 있을 뭐 KT라든지 롯데라든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SK그룹 상반기 공채 전략 합격을 위한 자소서 꿀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민혁 쌤의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펙스로 하죠. 수펙스. 네, 수펙스가 뭔지를 한 번쯤은 뭐 지금 48시간 남았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펙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할 거예요. 네, 수펙스 안에서도 이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채용 담당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 30분만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취준생일 때 저도 스펙스 봤던 것 같은데 엑설런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정말요? 네. 또 이렇게 또 뭘 해야 될 것 같아 본인들 이제 역할을. 아니, 저는 후배를 이상한 양성하는 얘기하지 마요. 지난번에 배구공 나와서 얼굴이 자신 있다고. 엑설런스가 그래.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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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일하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치매가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전달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의 임진욱 주무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수원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구동에 위치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창신에서 품질 데이터 관리,
공정검사, 수익검사, 출하관리 등을 담당할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은 관련 경력 1년 이상자로 학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오피스 문서 활용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1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쇄물 제작업체 주프린텍이며 채용 분야는 편집 및 광고 디자이너입니다. 브로셔, 리플렛, 배너, 캘린더 등의 편집,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일러스트, 포토샵 우수 사용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인디자인 가능자 우대하며 면접 시 간단한 업무 능력 실기 테스트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자녀 학자금 지원, 연말 성과금 및 개인 인센티브 제도와 통근 버스 이용 등 다양한 직원 복리 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면접 시 실기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로 떠나봅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사무법인 정상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회원관리, 원천세 신고 등 세무신고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영학,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와 회계 프로그램 사용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며 상여는 별도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건이니까요.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썬넥스에서 건축제도 캐드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캐드 물량 산출 내부 견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건축학 전공자와 실내 건축기사,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컴퓨터 능력 우수자와 영어 중급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제도 캐드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좌업정보센터에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사회적 약자라서 알고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조금 당당하게 외쳤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노무법인 한림경기에서 오신 김교원 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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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김교원 노무사입니다. 네, 자 김교원 노무사님 저희가 편하게 그냥 교원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첫 방송이시라서 조금 떨리실 텐데 여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편하게 호칭해 주셔서 더 좀 마음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강의나 어떤 상담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립니다. 네. 또 기존에 설명해 주셨던 노무사님들이 워낙
뭐 말씀도 출중하게 잘해주시고 하셔서 설명 잘해주셔서 제가 좀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김하윤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교원쌤이 첫 출연하셔서 처음으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주제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로 인턴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요즘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인턴 제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그러한 인턴 제도를 좀 악용해서 인턴 제도와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또는 장기간 인턴 기간을 둔 후에 정규 채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인턴 제도에 대해서는 1년이 뭐다 하고 매번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교원쌤과 조금 이따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고요. 네. 김하윤 캐스터가 안건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이 인턴 제도를 정규 채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나 짧은 면접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무 역량과 인성 등의 요소들을 함께 근무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들 또한 이 인턴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인턴이라는 것은 노동법상으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또 그런 이유를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취준생이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신입 MD 11명을 채용하고 2주간 실무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수습사원들은 이 기간 동안 지역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을 근무한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테스트가 끝난 후에 모두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를 통보한 이 사례는 정말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국내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로 최종 합격한 A씨는 합격의 기쁨도 잠시 인턴 과정이 2년이나 돼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항공사의 인턴 규정에 한숨을 짓는데요. 국내 항공사들은 대부분 기간은 각각 다르지만 이 인턴 과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인턴 과정을 2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는 정직원 미전환 갑질에 대해 파헤쳐보자입니다. 네, 안건 잘 들었습니다. 교원쌤, 근데 인턴이라는 것도 사실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종사하는 건데 인턴에 관해서 따로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상 인턴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굳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같이 보시는 대로 인턴 과정은 시용형과 그리고 연수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고요. 네. 먼저 시용형은 쉽게 설명드리며 시험 삼아 고용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현업부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뒤에 근무 성적, 근무 태도,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규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수형 같은 경우에는 우수 인력의 사전 확보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 기업에서 뽑아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유형을 의미하고요. 일부 기업에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단기간 동안 인턴을 뽑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키게 한 후에 우수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이러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턴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이렇게 따로 유형을 나눈다고 하시는데 시용형, 연수형 이렇게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유형에 대해서도 법적인 영향이 조금씩 다른가요? 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말씀드렸던 시용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순수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형은 근로자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인턴들도 어쨌건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건데 이 명확한 규정은 없어도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은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먼저 연수형 인턴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유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용형 인턴 계약은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떠한 업무 능력 등을 평가를 한다는, 그러니까 특히 정규 실제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시용계약 또는 수습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용계약과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실제
근속 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용 또는 수습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분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례를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 MD 11명을 채용하고 2주간 실무 능력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수습사원들은 이 기간 동안 지역 음식점과 미용실 돌면서 뭐 계약을 체결하는 일 이런 실질적인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뭐 보면은 하루에 14시간을 길게 이렇게 근무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다 해고 통보를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큼 유명했던 일이었고 논란도 정말 많았는데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다 뭐 채용 처리로 돌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단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인턴들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기업 갑질에 대해서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해당 업체의 경우 인턴 사원들에게 실제 정규 직원과 같은 영업 일을 부여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거야 내용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시용형에 해당될 수 있는 근로계약의 유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우전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본 채용과 그리고 사업주는 해고 시점부터 그리고 본 채용 시점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보면 연수형 인턴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이나 2년이나 걸리는 연수 과정 중에 만약에 한 1년 5개월 정도로 일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중도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된 상황에 이 만약에 1년 5개월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할 때도 이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통으로 공백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어떤 그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외형상으로는 연수형으로 보이지만 실제 객실 승무원과 같이 근무했다는 점을 봤을 때 시용형 근로계약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교육 실습 등의 목적으로 인턴 제도에 저희가 인턴제에 뽑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다른 근로자 같이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인 영향을 저희가 따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본 채용과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신분을 오랜 기간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라고 봐서 무효라고 판정이 됩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러한 기간은 한 3개월이 이하가 적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맞닿게 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또 이 1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손해배상 청구는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이 쉽게 민사 청구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아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제 근로계약 기간, 아까 그게 과도하게 설정된 그러한 그 인턴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으로 간주되고 그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정규 채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그 채용을 거절했을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근로자가 경력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력은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2년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1년 넘게 일한 경력이 다 날아가면 그 공백기가 또 상당하고 그렇죠. 사실 취준생들한테는 시간이 정말 금인데 그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2년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 증명서를 요청을 하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단 말씀이시죠? 네, 다른 데 취업할 때 그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인턴이라는 입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인턴이라는 위치가 법적으로 조금 보호받기가 힘든 위치인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취준생들이 미리 알고 조금 인턴을 한다거나 하면은 좀 알아두면 좋을 대응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인턴이라고 하면 본인이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뭐 현행법상 인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제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사례 같은 뭐 실제 영업행위 등의 어떤 실제 일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일을 하였다라면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인턴이라는 신분이 사실 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불관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구제까지 뭐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리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고 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한 2달 안에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민사적인 부분보다 더 빨리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원쌤이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말씀 잘해 주셨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이나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취준생 같이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권리 주장을 상당히 하기 힘든 상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인턴의 경우에는 뭐 법적 의미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더욱 보고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 인턴의 의미와 어떤 기업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현직 노무사로서 현실적이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김하영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SK 상반기 공채 합격을 짚어볼 텐데요. 내일은 면접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